사실 손실 위험 없이 수익도 없거든요.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금 보장을 자꾸 원하시면 성과는 무조건 제로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욕망을 드러내야 되는 시기지 너무 위축되는 시기는 아니다. 저는 지금은 현재는 프리즘 투자자문이라는 그 핀테크 앱이죠.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출시한 그 회사의 대표로 일하고 있고요. 올해로 이제 만 30년째 이코노미스트 일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서비스 출시하시지 않으셨나요? 네네. 저희들 뭐 서비스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그 개인 계좌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CMA 계좌든 ISA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들 다 갖고 계시는데 그 수익률 한번 열어보셨어요? 안 열어보게 되더라고요. 끔찍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1~2% 정도 성과를 10년 평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4~5% 나오는데 수익률 1~2%면 자산을 계속 깨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처참한 성과를 아마 기록하고 계실 겁니다. 적어도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계좌는 아마 다 대동소이하실 거예요. 저도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계좌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실 국민연금이 이제 점점 믿을 수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저도 국민연금 출신이지만 너무 이렇게까지 저출산이 심화될 거라고 생각 못하고 만든 제도라서 앞으로 인구 계속 줄고 그러면 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구조예요. 그러면 아마 저는 이제 69년생인데 나이 많이 먹었어요. 69년생인데 69년생들 기준으로 해서 지금 65세부터 저희들이 연금 받기로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 기대 안 하거든요. 정말요? 예, 그보다 더 늦게 아마 받지 않을까. 67세나 68세도 각오해야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개인연금이어야 되는 예, 개인연금이든 퇴직연금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손쉽게 국민연금 스타일로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통해서 10년에 한 번 정도만 마이너스 날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용해주는 대신 연평균 수익률은 과거 기준으로 해서 6에서 7%. 이 정도로 운용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1년 수수료는 0.5%입니다. 업계 최저 수수료로 굉장히 편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요즘에 진짜 국민연금 이야기 많이 나오면서 개인연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각자 챙겨야 된다. 국가가 더 이상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계속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엉망으로 관리되는 게 현실인 거죠. 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판매를 할 때는 굉장히 마케팅 열심히 하시는데 막상 거기 딱 그 운용이 시작되면 이게 이제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돼가지고 일단 별로 운용에 신경도 안 쓰고 또 이 우리가 금융 지식들이 저도 뭐 그렇고 다 좀 부족한 상태에서는 원금 손실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실 손실 위험 없이 수익도 없거든요. 이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금 보장을 자꾸 원하시면 성과는 무조건 제로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정부가 발행한 뭐 90일짜리 국고채나 통한채죠. 통한채 이런 거 사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만기 짧은 채권들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아요. 또 그거라도 되면 다행인데 아마 그보다 못한 상품에 투자를 했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치돼 있고 연말정산 때만 신경 쓰는 그런 상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매년 뭐 700만 원까지 연말정산 되는 거 아시죠? 네. 연말정산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데 문제는 10년 운용하면 7천이거든. 네. 예, 그러면 연말정산 매년 새로 투입되는 돈 700에 대한 연말정산만 이루어질 뿐이지 기존에 투자된 7천만 원에 대해서는 수익률이 훨씬 더 중요하지 연말정산 그거는 사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7천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들 연말정산 맞는데 급급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서비스 한번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 영상의 가운데에도 이미지에도 그걸 넣을까요? 프리즘. 감사합니다. 아니, 첫 댓글에도 놓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미국 은행들이 되게 위험에 처하면서요. 그 은행 시스템의 뭐 위험, 붕괴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게 계시는데 요즘 경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신다고요? 이제 좋게 봐야죠. 제가 사실 웅달책방 자주 나와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 1년 전부터 부동산 되게 걱정하고 특히 재작년에 와서는 주식 공급 물량이 너무 많다고 걱정하던 사람 아닙니까? 되게 비관론자인데 그 자산 시장, 자본 시장에서 최대 호재는 가격이 싼 거. 가격이 싼 것만큼 호재는 없다라는 게 저희 그 어떻게 보면 신조예요. 그래서 가격 많이 빠지면 이건 사실 그 욕망을 드러내야 되는 시기지 너무 위축되는 시기는 아니다. 저는 지금은 정말 좋은 때가 왔다. 주식은 지난해 가을 한 2,400m서부터는 여기서도 주식 안 하면 주식 투자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향이 꼭 모든 사람이 주식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주식을 너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주식 운용 안 하고도 얼마든지 자산을 모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정도 가격까지 내려왔는데도 주식이 위험해 보이고 여기서 더 빠질까 공포가 심하고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이룬다. 안 맞는 거죠. 앞으로도 할 필요 없어. 앞으로도 할 필요 없고 더 좋은 자산들 많으니까 다른 자산 투자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이 가격에서 주식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안 맞고 저는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뭐 2,300선인데 너무 행복하다. 그러세요. 네, 뭐 거의 정말 휴가 나온 기분입니다. 그러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낮은 가격은 맞는데 올라가기는 힘든잖아. 그건 모른다. 그건 모른다. 미래를 자꾸 예측하려고 들면 100년 해봐야 예측 안 돼요. 저 30년 차. 저 정말 많이 틀렸어요. 왜 미래가 틀려요? 능력 부족도 있어요. 젊을 때 저 외환위기 목전에도 잘 몰랐어요. 물론 이제 그때 제가 베스트 애널리스트 하긴 했지만 정말 그때 97년에는 외환위기가 한 2달 전에야 알아차렸어요. 10월에 알아차렸어요. 그 정도는 못해요. 근데 이제 점점 커리어가 쌓이면서 능력은 올라왔는데도 왜 틀리냐? 정치 때문에 그래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렇죠. 또 트럼프가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았고요. 우리 모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든 사회과학 중에 제일 무능한 게 저는 정치학이라고 보거든요. 난 그런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 될 거라고 이야기하신 분 적어도 방송 공식 성사에서 제가 만난 분 중에 한 분도 없었어요. 뭐 미국의 정치 외교학이 어떻고 지정학 하신 분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 된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맞아,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저거 말도 안 된다 그랬죠. 맞아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정치적 이슈를 저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만 하더라도 뱅크런 벌어졌잖아요. 뭐죠? 그 실리콘밸리 은행. 실리콘밸리 은행에 뱅크런이 벌어졌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뱅크런 전에 혹시 주가 한번 보셨어요? 직전이 사상 최고가였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은행이 있나 싶을 정도로 뛰어난 성과를 기록하는 은행이에요. 그게 이제 거의 이틀 만에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에 해당되는 미국의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채팅 앱이 왓츠앱 있잖아요. 그 왓츠앱 뱅크런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무슨 문제 생겼다는데 혹시 알아라고 하면서 그게 일파만파. 그래서 전부 다 스마트폰 뱅크런이었다고. 그러니까 그 은행에 가서 줄을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스마트폰 앱으로 이체시킨 뱅크런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주가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미처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순식간에 그게 이루어져서 그만큼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에서 순식간에 그렇게 됐다라는 건 감독 당국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비대칭이었고 그 비대칭이라는 게 내부자랑 외부자 사이에 정보가 격차가 되게 컸던 거고 그리고 미국 내에서 16위 정도 되는 자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거 미국의 수천 개의 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은행들의 인식 범위 밖에 있는 언노운이거든요. 그 은행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이 뭐냐 어떤 분이 그 묻고 제 유튜브에서도 항상 한 게 스타트업 쪽에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랬는데 스타트업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은행에다 예금 넣어놨던 걸 그걸 빼서 은행을 망하게 할 줄 정도로 예금을 많이 넣어놨는지는 우리 몰랐던 거잖아요. 이런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정치든 규제의 허점들 이런 쪽에서 뭔가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요. 따라서 미래 포텐이 있다 없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싸면 사는 거다. 싸면 사놓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자산 투자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를 도대체 다음 은행이 어딘지 그리고 이번이 뱅크런이 마지막이면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사야지.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미래에 예측이 안 되는 부분. 왜냐하면 이번 뉴스를 듣고 실리콘밸리 뱅크가 있다라는 걸 알아서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 99%인데 저도 몰랐거든요. 그걸 무슨 수로 예측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박사님, 한국 경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 무역 수지가 1년째 적자라고 한국 경제 막 고용 그 정리해고 같은 흐름도 많아지고 한국 경제가 좀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예, 그 세계 경제 조금만 나빠지면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네. 첫 번째는 수출 비중이 너무 커요. GDP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너무 크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이 죄송합니다. 가격 경쟁력 말고는 없어요.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싼 맛에 사는 기업들 제품이지 대체 불가능한 제품인가요 우리가? 테슬라가 있고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만든 아이오닉도 좋고 아이오닉 5도 있고요. 또 기아에서 만든 EV6도 있고 그 회사들이 테슬라만큼의 열정적인 팬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 그냥 싼 맛에 이거 더 좋은데 뭐 이렇게 해서 사는 이 가격이면 이게 더 낫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들은 가격 대비 성능으로 하는 거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말고는 절대 안 되는 이런 건 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경기가 조금만 나빠지는 순간 가격 인하를 수출 제품 단가를 인하당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 제품 가격이 인하되는 게 이번이 특히 1996년 반도체 쇼크 이후 가장 심하게 인하당하고 있거든요. 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제품 가격이 폭락 중입니다. 네. 왜? 공급 과잉 리스크가 있는 데다가 여기다 더 나가서 세계적인 수요 부진.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나라 기업이 망할지 경쟁 기업이 망할지 모르지만 많이 망할 겁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 비슷한 게 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희들이 이제 표현을 하기를 채찍의 끝에 있다. 소비자 시장의 사소한 기호 변화만으로도 채찍의 손잡이가 조금만 흔들리는데도 채찍의 끝이 요동치듯 선진국 소비자 시장에서의 수요 변동이 조금만 있어도 채찍의 끝에 있는 공급 사슬망의 끝에 있는 기업들이 박살나는. 한국의 팔자예요. 근데 더 문제라기보다는 뭐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성이 지금 이번에 용인에 뭐 300조짜리 반도체 클러스터 만든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맞아요. 네. 이 불황에 그 돈을 들인데 지금 미국에 그렇게 건설하고 있으면서도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황에 투자를 해요. 네. 그렇죠? 네. 엄청나게 불황에 투자를 해요. 남들 같으면 주주 중시 경영을 하고 있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불황에 투자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가가 빠지는데 자사주 매입해줘야지. 더 나가서 지금 뭐 성과가 안 나는 사업부 다 없어.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날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날려요? 안 날려요. 들으신 이야기 있으세요 혹시?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 현대, SK 날린 적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우린 거꾸로 불황에 투자하려고 사람을 더 뽑아. 자, 어떻게 돼요? 경기 좋을 때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좋지. 그러나 반대로 지금처럼 경기 나쁠 때는 더 나빠요. 투자는 더 많이 하고 근데 투자 설비가 전부 다 수입산이잖아. 자동 공작기계 이런 거 전부 다 일본산, 독일산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불황에 항상 엄청나게 힘들어져요. 2018년, 19년에도 그랬고요. 또 2009년, 10년에도 그랬고요. 네. 또 2001년, 2년 9.11 테러 때도 그랬어요. 이거 우리나라 팔자예요. 그러니까 이 팔자를 이해 못하면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맨날 시계를 조금만 돌려서 2016년 책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서울대 교수 치고 삼성전자 파산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책이 2개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2017년 이익을 60조, 50조를 내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겪기 직전이었던 2016년에 삼성전자랑 한국경제 망한다고 나온 책들이 베스트셀러였어요. 아, 그렇구나. 예측할 수 없어요. 네. 그 교수님들 지금도 잘 사세요. 네. 왜? 그때는 맞는 말이었거든. 그때는 설득력이 있었어. 심지어 그때 그 교수님들 중에 고위직으로 가신 분도 있었어요.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자처럼 보여지는 면이 있단 말입니다.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분들 말을 들어야 돼요? 그분들이 나라 망한다고 그럴 때 사야지. 네. 그래서 한국 주식은 네. 투자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 망한다 소리가 나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아. 미래가 회색 빛일 때 사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020년 세계 주가 상승률 1위, 2위가 코스닥 코스피였어요. 세계 1위. 예, 주가 상승률. 그러니까 한국의 특성이에요. 이게 한국의 특성은 수출 비중이 높고 경쟁하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품목에서 불황에 대거 투자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황이 오는 순간 실적이 박살납니다. 적자도 엄청나게 나오죠. 파산 기업 가능성도 높아요. 반대로 호황이 오는 순간 남들 다 투자 안 하고 사람 다 잘라놨는데 갑자기 거기서 매출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지만 터지는 순간 대박이 나죠. 그래서 당장 2021년 우리나라 상장기업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200조 가까이 흑자가 나. 네.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인데 네. 이익률이 GDP의 10%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성이 나던 나라가 23년에는 아마 그 이익이 반토막 나요. 100조도 안 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반토막 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지금의 현실인 거고 주가인 거고 싸진 그렇죠. 거고. 실적을 보면 비싸죠. 더 빠져야죠. PR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주가 수익 배율이잖아요. 네. 그래서 주가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기업 실적이 나빠지니까 한국 주식시장은 계속 비싸져요.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하이퍼에 사서 로우퍼에 팔아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실적이 박살나고 나라 망한다는 소리가 들릴 때가 PR도 높거든요. 네. 지금처럼 뭐 12배, 13배 그럴 거예요. 네. 이럴 때 사서 작년처럼 PR 7배밖에 안 되는데 그럴 때 팔아야죠. 사이클로 이렇게. 예, 기업 이익이 엄청나게 잘 날 때 팔고 기업 이익이 박살날 때 사야 되는. 투자 난이도가 엄청나게 세죠. 네. 딴 나라들은 기업 실적들 박살나고 그러면 자사주 매입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남들은 구조조정하는 척이라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 망하잖아요. 네. 어디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나 신용등급 평가할 때 대표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유회사 있죠. SK이노베이션. 이게 더블 B 등급이에요. 미국 회사채 신용평가를 받으면 더블 B예요. 안 좋은 거네요. 이게 정크본드죠. 테슬라가 싱글 B.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스타트업인 것처럼 보여져요.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는. 그러니 경기가 조금만 나쁘다 그러면 한국 주식부터 때리죠. 망할 수 있으니까. 네. 망한 주식 들고 있으면 펀드 매니저는 잘리거든요. 너무 그런 기본적인 점검도 안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야 하거든요. 성과가 나쁜 거는 남들도 부진하면 버틸 수 있지만 투자했던 회사가 부도나면 이건 정말 펀드 매니저로서 죄송합니다. 개망신이거든요. 네. 제대로 분석 안 하고 투자한 거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한데 한국 기업들 신용 등급들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트리플 A 기업이라도 미국 가면 더블 B나 트리플 B 기업들 수타거든요. 왜? 글로벌 기준에서 볼 때 한국 경기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고 힘든 거군요. 그리고 또 기업 파산, 뱅크런 이런 거 나면 우리 주가가 제일 먼저 빠지죠. 너네 괜찮냐 그러고. 그렇군요. 그런데 근데 그때가 이제 기회이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때가 싸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또 그렇게 돼요. 먹은 거고. 예,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투자할 거면 이걸 좀 알고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싫으시다. 우리나라 주식을 왜 하냐고요. 한국 주식처럼 힘든 나라를 왜 투자합니까? 저는 개미들이 한국 투자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네. 여기는 프로들이 해야 되는 곳입니다. 개미들은 해외 주식 하세요. 그리고 해외 리츠, 해외 채권, 해외 인프라, 해외 하이드 펀드. 한국에는 투자할 자산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자산은 열심히 여기 저축 해서 해외 자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게 좋고 한국 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우리는 값이 싸서 성과가 좋은 자산이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나라고 또 누군가가 대세 상승이 어떠니 누군가가 슈퍼사이클이 어떠니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 팔면 된다. 주식 투자가 지금 좀 거시가 이래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그냥 지수 S&P 네, S&P, 나스닥 둘 다 반반 사두면 되겠네. 반반 사두면 되겠네. 거고. 저는 나스닥은 반대고요. S&P 500이랑 한국 코스피 200 사두면 되겠네. 왜냐하면 버블이 발생했었던 데에서 또 주가가 오른다? 저는 믿지 않아요. 그 가능성은 되게 희박해요.